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인식론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칸트는 인식론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데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인식의 전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식하는 객관 세계는 주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범주, 여기도 이제 시공간 범주라는 선험적인 틀에 의해 감각적인 정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구성되어야만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진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가공해서 뇌가 계산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개와 천둥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이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험적이 아니라 후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촉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들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Rhythms of the Brain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가락으로 코를 터치하면 두 부위로부터 동시에 느낌을 받게 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두 부위의 뇌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 속에서 시간적인 재구성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동시에 발가락과 코에서 느낌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Rhythms of the Brain 책에 나온 또 다른 시간 재구성의 예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슴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브레이크를 밟게 될 것입니다. 왜 브레이크를 밟았냐고 물으면 사슴을 보고 밟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뭔가 튀어나오는 물체를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사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재구성인 동시에 인과관계를 재구성한 것에도 해당됩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뇌가 계산해낸 결과물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객관 세계는 주관의 표상 또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표상을 결합하는 인식 능력의 법칙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식이 성립하는데 그러한 법칙의 공통된 표현을 쇼펜하우어는 충분 근거율이라고 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충족 이유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쇼펜하우어가 칸트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쇼펜하우어는 충분 근거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 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생성, 존재, 인식, 행위의 네 가지 충분 근거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생성과 존재의 충분 근거율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성의 법칙입니다. 인식의 충분 근거율은 감성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재료로 받아들여서 지성 또는 오성으로 직관적 표상을 만들어내며 이성으로 추상적 표상인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과 존재의 충분 근거율인 시간, 공간, 인과성의 법칙이 함께 작용합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범주에 의해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인과성의 법칙은 칸트가 설정한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가 설정한 범주가 너무 지나치게 짜맞춘 틀이라고 비판하였고 그래서 그중 인과성의 법칙만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위의 충분 근거율은 동기이고 이것은 내부에서 본 인과성입니다. 여기서 현대 뇌과학 개념을 접목해서 생각해보자면 생성, 존재, 행위의 충분 근거율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엇인가 만들어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뇌와 마음의 활동은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건 아니면 내부에서 만들어낸 것이건 모두 근본적으로 이 원칙 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무너지면 병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충분 근거율에 입각해서 3태 육성 디자인을 다시 고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중요하지만 좀 어려우니까 안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윗줄의 1, 2, 3은 우주적 차원이고 아랫줄의 3, 3, 3은 인간 또는 동물의 차원입니다. 1은 1이 이거죠. 1은 이데아 혹은 사물 자체에 대한 유일무이한 인식인데 칸트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쇼펜하우어는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는 나와 남이 갈린 것, 즉 주관과 객관이 갈린 것입니다. 음양이 갈리면 음의 입장과 의지가 있고 양의 입장과 의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3은 2에서 생성된 나를 기준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2는 이원성을 의미하고 3은 3 이상의 다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차원의 3, 이거죠. 천차원의 3의 인식은 1의 인식과 같이 즉각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선엄적인 시간, 공간, 인과율 등의 충분 근거율에 의해서 감각 정보를 재구성하여서 이루어진 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수를 의미하는 3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차원의 3은 이건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은 곧 제네레이션입니다. 뇌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측하는 장치로서 생성, 존재의 충분 근거율에 의해서 스스로 시나리오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정보로 생성한 제1의 인식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내부로부터 제네레이션한 제2의 인식이 존재하게 되고 이 둘은 피드백, 피드포워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제3의 인식이 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우주 차원에서 이원화된 주관과 객관은 인간이나 동물에 있어서는 주관에 의해서 재구성된 객관이라는 제3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가 아닌 3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둘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차원의 3은 행위의 충분 근거율인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기란 내부에서 본 인과성이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기란 이 저울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나라는 주체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이 세 축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 매칭시킨 바 있는데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충분 근거율에 의거한 지금의 해석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1은 인식, 2는 이원적이고 병렬적인 인식, 3은 선택에 해당하며 순수 이성 비판에서 1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이고 2는 1을 똑같이 하나 더 카피한 개념으로서 현대 뇌과학에 근거한 개념이고 3은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는 내용으로서 쇼펜하우어 경우에는 행위의 충분 근거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칸트나 쇼펜하우어 시대는 철학이 철학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철학이 뇌과학이 되고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최대한 즐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